네, 3반.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2-1을 마무리했고요. 2-2인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지난 시간 수업에서 선생님이 이미 얘기했듯이 이번 시간부터는 6.25 전쟁 이후 50년대부터 90년대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같이 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역사는 정치에 집중을 한 역사였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좀 색다르게 사회의 경제 부분에 집중해서 한번 역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교과서 104쪽부터 보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일단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처음에 어떤 모습에서 산업을 발전시키기 시작해야 했는지를 볼 거고요. 그 이후에 50년대와 60년대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성장했으며 그때 일하던 노동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6.25 전쟁은 그야말로 우리 국토 전체를 사용한 전쟁이었어요. 6.25 전쟁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나요? 네, 북한에서 남한으로 쳐들어와서 우리가 부산을 제외하고 그 북쪽과 서쪽의 영토를 다 빼앗겼었지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탱크도 내려왔었습니다. 지뢰도 매설이 됐었고요.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도 보여드리고 있지만 건물이라고 할 만한 게 쓸만한 게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도 이렇게 다 산산조각이 났고요. 선생님이 이를 잘 설명해주는 말을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는 한국의 북쪽에서도 남쪽에서도 모든 도시를 불태웠다. 한반도는 석기 시대로 돌아갔다. 한국 전쟁 당시에 미국 공군 사령관이었던 커티스 르메이 장군이 한 말입니다. 석기 시대로 돌아갔다는 말은 진짜 사람들이 석기를 사용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겠죠. 그만큼 사회 기반 산업시설들이 전부 깡그리 없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산산조각 나버린 길과 시멘트가 나뒹구는 곳에 밭을 만들 수 있을까요? 논을 만들 수 있을까요?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상태로는 무엇을 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전 국토가 이런 모양새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려 3여 년 만에요. 그 외에도 당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꽤 많아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 유명한 인천 상륙 작전의 메가더 장군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우리나라가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이 100년이지 오래 걸릴 거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겠죠. 그리고 이 당시 영국의 기자들은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피기 기다리는 것은 마치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쓰레기 더미는 장미꽃이 피기 좋은 장소인가요? 아마 최악의 장소라는 말로 이 쓰레기 더미를 썼을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한국이 다른 나라와 비슷한 정도의 모습을 빠른 시간 내에 갖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외국에서도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맨 땅에서 시작하는 기분으로 산업을 시작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냥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재빨리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전까지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 주로 농업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만 이것을 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변화시킵니다. 왜요? 이렇게 황폐화된 농과 밭을 일구고 기름지게 다시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거기다가
농업은 한 땅에서 재배할 수 있는 생산물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좁은 땅이면 아무리 그 당시 신기술을 가져와도 그 전에 생산하던 농산물의 2배, 3배 먹고 남겨서 다른 나라에 많이 팔아서 돈을 벌어올 수 있을 만큼의 농산물을 재배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좁은 땅에서도 많은 사람이 일할 수 있고 비교적 시설만 갖추면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업구조로 산업구조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공장을 지을 돈도 빠듯하기 때문에 재료로 비싼 것을 쓸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쓰죠. 그래서 비교적 처음에 적은 돈을 들여서 생산이 가능한, 그리고 지금 식량을 생산하는 시설들이 거의 다 파괴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재 산업을 가장 먼저 발전시킵니다. 이 소비재 산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식료품, 그 다음에 옷을 만들기 위한 섬유. 이것은 의식주 중에서 식 그리고 의와 직결되는 생산품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재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남겨서 수출하기에도 좋은 품목이었어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1950년대에 다시 논과 밭을 전 국토에 일구어서 농업 중심의 경제 체계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공업 중심의 체계로 완전히 변화시키느냐의 기로에 섰을 때 공업을 선택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옷 만드는 공장 그리고 벼 생산하는 농지를 비교해 보자면, 옷 만드는 공장의 경우에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만 늘리거나 아니면 기계를 업그레이드하면 생산량을 2배, 3배 넘게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비교적 벼농사의 경우에는 사람을 늘리건 기계를 사용하건 생산량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생산량이 변하려면 뭐가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쵸? 사람이나 기계보다는 더 넓은 땅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토를 그때 늘릴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물건을 많이 생산하게 해서 돈을 벌려면은 농업보다는 당연히 공업이 유리했던 거지요. 그래서 50년대에 우리나라가 생산했던 생산품들을 한번 볼까요? 제일 처음 선생님이 보여드릴 것은 밀가루입니다. 곰표 밀가루가 유명했고요. 지금도 곰표 밀가루는 생산되고 있어요. 작년쯤에는 이 밀가루와 팝콘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이 곰표 밀가루의 마스코트가 찍힌 팝콘이 나오기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산업 생산물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곰표 밀가루이죠. 이 곰표 밀가루를 생산하던 업체는 대한제분입니다. 제는 만들다, 분은 가루. 그래서 제분은 밀가루를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광고입니다. 1950년대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었던 제일제당이에요. 이 제일제당은 지금은 제일제당, CJ라는 기업으로 이름을 바꾸었죠. 제당은 만들 제, 설탕당 해서 설탕을 만드는 기업이었습니다. 지금은 CJ에서 설탕만 만들지 않고 아주 다양한 음식들을 만들고 있지요. 특히나 이 비비고 만두는 당연히 광고는 아닙니다만 선생님도 집 냉장고에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제일모직입니다. 모직은 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위에 넣어놓은 공장만 봐도 무엇을 다루는 공장 기업일지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섬유, 옷을 다루는 공장 기업이죠. 이렇게 작은 공장에서 시작했던 기업은 현재의 제일모직으로 발전했습니다. 지금 현대의 제일모직에서 다루는 산하 브랜드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개나 되네요. 이 중에서 선생님 눈에 익은 브랜드들도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50년대에 우리나라가 소비재, 그러니까 의식주에 바로 쓰일 수 있는 생산물을 만드는 공업을 차차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뭐 기업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공장도 세우고요. 이렇게 시작한 산업을 조금 더 단기간에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원을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지요. 교과서 105쪽에 나오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바로 그것인데요. 첫 번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몇 년도에 시작했다고 되어 있어요? 네, 1차가 1962년에 시작합니다.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5년 단위로 목표를 수정하기로 처음부터 계획을 세운 거죠. 왼쪽에 있는 것이 계획 도표입니다. 우리나라 지도가 나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목표들이 적혀 있습니다. 일단은 개발 지역을 우리나라에 많이 만들어요. 보시면 태백산 종합개발지역, 섬진 동진강 종합개발지역, 목포 영산강 종합개발지역, 남강 종합개발지역, 울산지구 공업센터 등등 5개의 주요 공업지역과 개발지역을 선정을 해서 이 지역에 기반시설을 놓기로 한 거죠. 예를 들면 태백산 종합개발지역 근처에는 뭐가 많아요? 네, 한강이 북한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댐을 많이 건설하기로 한 것이 보이지요. 그 다음에 여기 인천 옆에는 배가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군산에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뭘 하기로 한 거예요? 그쵸? 항구 항만을 건설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지도 외에 7개의 주변 그림을 보시면 생산 목표, 철도 도로도 새로 건설하고, 그 다음에 국민 생활 증진을 위해서 상하수도 물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보건, 그 다음에 가족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공업을 중심으로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먹을 농수산물을 생산 안 하면 안 되죠. 농수산물 관련된 계획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업을 하려고 한 것은 돈을 벌려고 한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별로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돈을 벌어와야 돼요? 외국에서 돈을 벌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핵심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는 전쟁 직후예요.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그쵸? 그러면 돈을 어디서 벌어와야 돼요? 해외에서 벌어와야 되는 거죠. 첫 경제개발 5개년 계획표부터 우리나라는 수출을 염두에 두고 공업을 발전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수출을 하면 뭐가 좋을까요? 일단은 국내에는 살 사람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외에는 우리나라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비자들이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많은 물건을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벌어온 돈은 그럼 뭐 하냐? 또 공장 짓습니다. 도로 또 새로 나요. 그러면 우리나라 공업이 또 발달해서 또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하고 또 더 많은 공장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기업의 합리적인 선택에서도 배웠는데 수출을 하기 시작하면 국내끼리 기업만 경쟁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많은 기업과도 경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산업시설 다 파괴됐지만 더 좋은 기술과 더 많은 자원, 더 많은 노동력, 더 많은 소비자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과 경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제품을 향상시킬 노력을 해야 되겠죠. 기술도 발전시키고 더 좋은 기계도 들여놓고 더 싸게 생산하기도 하고요. 결국은 이것이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부는 이것만 했느냐? 아니죠. 이 계획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을 지원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유시설, 이거는 뭐냐? 공장을 돌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전기가 필요해요. 전기는 뭐로 만들어요?
우리나라 뭐 다른 발전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화력 발전이 주였습니다. 화력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석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석유를 들여와서 석유를 이제 여러 가지 산업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휘발유, 경유, 등유 이런 형태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것을 정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석유를 들여와서 정제한 다음에 전기를 많이 생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재료랑 그 다음에 수출하기 위한 항구로 물건을 빨리 이동하기 위해서 고속국도 길도 높고 항구도 크게 짓습니다. 항구가 커야 큰 배가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수량이 늘고 그 다음에 수출을 위해서 항만시설로 운반하기 위한 도로와 교통시설을 정비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세금을 내려줍니다. 외화 벌어오려고 전기 팍팍 쓰는데 너 전기 이만큼 썼으니까 돈 이만큼 내. 이렇게 하면 생산비가 늘어나니까 기업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기업 너네는 가정용 전기 돈 절반만 받을게. 이런 식으로 세금을 내려주는 거죠. 왼쪽에 있는 그림은 우리 이 단원 들어갈 때 우표에서도 봤었습니다만 경부고속국도 건설 개통에 관련된 사진입니다. 우리 이거 1960년대에 따고 이미 이 2단원을 처음 들어오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것만 하느냐? 아니죠. 방금 얘기했듯이 수출을 위해서 큰 항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수도 서울과 가장 가까운 바닷가인 인천에 큰 항구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석유가 비싼데 석유를 들여와서 전기를 만드는 것은 아무래도 좀 비싸죠. 우리나라는 이때까지만 해도 수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에 댐을 건설해서 수력 발전소를 만듭니다. 춘천에 있는 수자력 발전소를 짓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원유를 들여와서 여러 가지 기름을 분리하는 정유 공장도 짓고요. 이때의 정유 공장이 지금의 SK에너지예요. 광고 되게 많이 하죠. 자, 그렇다면 정부에서 이렇게 노력을 팍팍 해주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는 않잖아요. 경제활동 어디서 했었어요? 두 번째 시간에서 배웠죠. 그렇죠. 경제활동을 직접 하는 것은 기업과 가게입니다. 그럼 기업과 가게가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도 한번 봐야겠죠. 일단은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복잡하고 단가가 높고 비싼 비행기, 배, 첨단기기 이런 것들을 만들기에는 아직 기술도 부족하고 그것을 만들기 위한 공장시설도 없어요. 그래서 비교적 만들기 쉬운 경공업 제품을 처음에는 만듭니다. 이 경공업이 뭐냐? 섬유, 신발, 가발, 의류 등등입니다. 선생님, 아까 50년대에도 섬유 이런 거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가벼울 경이 들어가서 경공업은 부피에 비해서 무게가 아주 가벼운 제품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비행기나 배 이런 것들은 크기도 크지만 어마어마하게 무겁죠. 그것과 대비해서 경공업 제품은 가볍고 단가가 싸고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직접 소비하는 제품들이 경공업 제품들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자원과 기술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부족해졌어요. 하지만 그것에 비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았기 때문에 많은 자원과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공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경북 지역에 대구, 구미, 이를 비롯한 곳에 신발 공장이 많이 만들어져서 수출을 많이 했지요. 왼쪽에 신발 공장이 보이죠? 보면 기계가 돌아가는 곳이라기보다 그저 사람들이 직접 한 땀 한 땀 신발을 만드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지요. 1960년대의 공장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나 발전이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선생님이 왼쪽에 넣어놓은 그래프는 여러분들 교과서 106쪽에서 볼 수 있는 그래프와 똑같아요. 50년대에는
노력하는 중이라서 아직 수출액이 적었죠. 60년대도 경제개발 5개년 시작 전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인 64년도에 갑자기 거의 3배가 늘기 시작해서 그로부터 4년 후인 1968년에는 수출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죠. 그래프에 나와 있는 첫 해인 1956년과 비교하면 거의 20배 증가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한번 볼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무역을 잘하고 있고 고객도 확보하고 있고 기술력도 좋고 그다음에 자원도 싸게 구할 수 있는 다른 나라와 경쟁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단가를 낮춰야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이거 싼 맛에 좀 사볼까? 이러고 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게 아니면 디자인도 떨어지고 성능도 떨어질 것 같은 이 당시에 한국의 물건을 다른 나라가 사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로서는 품질은 좀 떨어지더라도 가격을 낮추는 게 최선이었고, 가격을 낮추려고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산업이 이제 발달하는 시기고 이제 막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업 게임 해봐서도 알겠지만 처음엔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공장도 새로 지어야지, 땅도 사야지, 그쵸? 기계도 새로 사야지. 그러면 돈을 줄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뭐가 생각나요? 그렇죠. 공정구무 의혹에서 하루에 150원 받고 일하는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 생각나지요? 우리나라도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은 뭐 하나 우리나라가 월등한 게 없으니까 가격을 싸게 해야 했고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임금을 낮춰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게요. 그래서 가게는 낮은 임금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출이 잘 되면서 가게의 소득도 점점 증가하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던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을 받고 일했다는 노동자의 모습 어땠을까요? 우리 여기서 먼저 생각해 봅시다. 기업과 나라 자체가 가난해요. 그렇죠? 그러면 공장 일하기 편하게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 제대로 된 식사, 의복 갖추기 쉬웠을까요? 아니요. 한번 봅시다. 2평 공간에 기계와 그것도 함께 15명이 들어가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2평이 어느 정도의 공간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 한 개가 한 반평 남짓하거든요. 그러면 화장실 2개 정도가 1평, 그럼 화장실 4개 정도가 2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따닥따닥 서 있기도 힘들 것 같은데 재봉틀 기계와 함께 일했다고 합니다. 작업장 한 층을 아래위 둘로 나눴어요. 왜냐면 땅을 사고 공장을 크게 질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1층, 층을 한 개만 만들 수 있는 높이에 2층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장의 높이가 1.6m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키가 165cm거든요. 선생님 집에서 제일 작아요. 그런데 1.6m면 160cm 정도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키보다 5cm나 작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일하려면 어떻게 일해야 될까요? 허리를 수그리고 일해야 돼요. 에이, 선생님 앉아서 일하면 되잖아요. 아까 신발 공장 봤죠? 앉아서 일해요? 서서 일해요? 앉아서 일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죠. 서서 일을 했다면 당연히 100% 허리를 펼 수가 없었죠. 그 다음에 공장에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으면 뭐가 문제예요? 햇빛이 안 들어와요. 햇빛이 안 들어오면 사람이 우울해지죠. 그리고 그것뿐만이에요. 환기가 안 돼요.
지금 요새 미세먼지 심하면 환기 반드시 하라고 하잖아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에어컨을 틀더라도 반드시 창문을 열어놓고 하라고 하고요. 그런데 여기는 아예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창문이 없어요. 그러면 먼지, 안 그래도 공장 아닌데 먼지가 엄청 나올 텐데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가고 그게 호흡기에 다 쌓이는 거예요. 허리를 펼수니까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폐결핵 환자가 급증하고 위장병 환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깁니다. 요즘은 주 52시간 근무제 해가지고 일주일에 52시간 일하거든요. 그러면 얘를 월, 화, 수, 목, 금, 토 6일로 나눠보면 6, 8에 48하고 4시간 정도가 남아요. 하루에 8에서 9시간 일한다는 얘기죠. 이런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에서 이 당시 노동자들은 하루에 13시간에서 16시간 일합니다. 여기서 잠깐 하루 몇 시간이죠? 24시간이에요. 24 빼기 17은 8입니다. 8시간만 공장 밖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한 달에 이틀만 쉬는 거예요. 선생님 잘 이해가 안 돼요. 좋습니다. 한 달이 며칠이죠? 30일에서 31일이죠. 이틀 쉬었으면 28일에서 29일을 쉰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 월화수목금 5일만 학교 오잖아요. 4주 하면 여러분들은 20일 정도 수업을 듣는데 한 달에 여기 노동자들은 28에서 29일을 한 달에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6시간 수업 듣죠? 여기는 그보다 10시간 더 오래 공장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실, 여러분들 거실보다 넓죠? 여기는 화장실 2개 정도의 공간에 15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 반 15명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안 좋은 공간에서 이렇게 일하고 월급은 3,000원. 1급 아니에요. 월급이에요. 하루에 3,000원도 아니고 한 달에 3,000원을 받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일하는 사람의 40%가 15세 이하의 여성 청소년 및 어린이였습니다. 오! 선생님, 진짜 굿네이버스 동영상에서 본 그런 경우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볼 때 지금 우리가 굿네이버스에서 보는 그러한 곳으로 여겨졌을 거예요. 네, 지금 보시는 게 그 당시 공장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여기는 공장이 넓지만 지나다닐 수 있는 조그만한 통로, 그마저도 여기 재료 수레가 지나다니면 사람이 지나다닐 공간도 없는, 야, 이때 코로나 퍼졌으면 난리가 났을 것 같은 느낌이죠. 이런 곳에서 일했습니다. 지금 노동자들 얼굴 볼까요? 엄청 앳된 얼굴이죠. 여러분들과 나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 정부가 목표를 세워서 지원을 많이 해줬고, 그리고 기업들도 경공업 중심으로, 이 당시 누가 뭐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과감하게 투자하고 공장 세우고, 그래 나라에서도 도와준다고 하니까 기업 세워보자, 이렇게 한 기업가들의 선택도 중요했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한 선택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과 이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일을 한 국민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까 그래프 보면서 선생님이 106쪽 펴라고 해서 106쪽 이미 펴져 있을 겁니다. 그쵸? 가장 아래 문제 보십시다. 1960년대에 우리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정부, 기업, 가게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조사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선생님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인터넷으로 1960년대 우리나라 경제로 검색해 보시고 정부, 기업, 가게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수업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은 6.25 전쟁 이후, 그러니까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일단 논 없어요, 밭 없어요, 농기계 없어요, 논밭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땅?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전쟁이 이제 끝났는데.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산업시설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그 전까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에서 가장 주요 산업이었던 농업을 포기까지는 아니고 대폭 축소하고 주요 산업을 공업으로 산업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기술도 없고 자원도 없고 노동자만 많기 때문에 손쉽게 만들고 국민 생활에도 바로 쓸 수 있는 소비재 산업을 발전시킵니다. 의식주 중에서 의와 식과 직결되어 있는 생산품을 만드는 산업이 소비재였습니다. 조금 더 사정이 나아진 1960년대 정부에서 이 정도 발전 속도로는 안 되겠다 해서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안에서는 돈이 날 게 별로 없으니까 다른 나라 돈을 벌어와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기업을 여러 가지로 지원해 줍니다. 세금도 깎아줘, 도로도 놔줘, 항구도 만들어줘, 정유시설 발전소 만들어줘. 엄청나게 지원을 해줬고 그 대폭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역시나 자원과 기술이 없기 때문에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경공업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생산품의 가격을 대폭 낮춰서 수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 대비 품질이 괜찮더라 하는 입소문이 나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임금을 받았던 노동자들도 그래서 점점 더 나은 수준의 환경을 갖게 되지요. 하지만 1960년대까지의 우리나라 산업은 지금의 산업과 비교해보면 정말 근무를 할 수 없을 것 같은 조건에서 이 돈 받고 차라리 일 안 할 것 같은 임금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60년대까지 했으니까 70년대와 80년대에 이때 우리나라 정치도 정말 격변하는 시기를 겪었는데 경제적인 배경도 정치와 무관하지 않아요. 다음 시간에는 70에서 80년대 경제 성장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이후에 있는 정리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